예, 성장주가 좀 부담을 받으면서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는 뭐 LG화학도 어제 오늘 그렇지만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듐 발음도 어렵네요. 바나듐 배터리가 대안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팔라듐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원자재 가격 막 오를 때 팔라듐인데 오늘은 바나듐이고요. 이게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바나듐이라는 광물은 뭔가요? 예, 요거는 이제 원래 히토류 쪽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네. 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혼재해 있는 그런 광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고강도 합금이라든가 이제 화학 산업의 촉매제로 쓰고 또 이제 황산을 만들 때 또 촉매제로 이제 이 바나듐 산화물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요 산화물은 약간은 사람한테는 독성이 있는 거라서 독극물로 좀 취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네. 생소하실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그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리튬이온이 이제 대세이고요. 새로운 배터리의 소재나 방식들을 지금 막 전고체도 그러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의 대세인 리튬이온과 비교하면 바나듐 배터리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얘기하면 되게 기니까 이걸 네네. 일단 표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일단 표로 가져왔는데 이 표 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이 바나듐 배터리는 부피는 좀 큽니다, 사실은. 근데 그 대신에 충방전 횟수를 보시게 되면은 리튬 배터리에 비하면은 거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큰 그런 충방전 횟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전해액을 둘 다 사용하는데 일단 또 여기에 발열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이 잘 나지 않는 게 또 대단히 좋은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전기차라든가 이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눈을 돌리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리튬이온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나듐 배터리라고 하는 게 전고체가 상용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전고체 자체를 개발한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 전고체에 들어가는 재료가 크게 세 가지 계열로 갈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황화물, 산화물, 그다음에 이제 염화물 이렇게 갈라지는데 네. 지금 일단 황화물을 가지고서 가장 이제 효율이 좋으니까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불이 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폭발 가스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고체를 다시 싸는 또 다른 그 보호막이나 이런 그 분리막을 또 다시 조금 더 개량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막들을 만드는데 지금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이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기존에 하던 전해액으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바나듐 배터리도 사실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VRFB하고 VIB라 그랬는데 VRFB는 뭐냐면은 바나듐 산화순환 그러니까 산화하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이용한 흐름 전지라고 부르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그 바나듐이 이온이 녹아 있는 두 개의 전해액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는 흘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시 분리막이 있고 그 분리막 사이에서 이제 전기 자극이 일어나서 그걸로 이제 이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배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IB 즉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바나듐을 양극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음극 소재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해액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바나듐 배터리가 이 VRFB하고 VIB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이 VIB가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VIB 같은 경우는 다른 기존에 있던 그 바나듐 VRFB에 비해 가지고서는 거의 한 수백 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제 축소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또 효율을 봤을 때 충전 효율을 봤을 때는 VRFB는 80%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리튬보다는 한 90% 정도 되는 그거보다는 낮지만은 지금 이 VIB가 리튬 이온 에너지보다도 더 훨씬 더 효율을 높게 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봤을 때는 그 지금 비록 그 원자재 가격에서는 리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바나듐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대량 생산했을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바나듐 배터리, VRFB, VIB까지 들어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얘기 듣게 되겠죠, 자주요. 네. 그러면 현재 뭐 학계에서나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바나듐 배터리에 관한 그 연구나 또 상용화 계획은 그럼 언제쯤일까요? 지금 원래 이 바나듐 배터리가 사실은 좀 역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원래 2000년대 초반부터 일단 들어갔었고, 원래 이거는 그 도요타에서 만들던 그 수많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있던 기술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우선은 그 지금 일단 현재 돌아가는 것 중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제일 앞서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상용화라기보다는 저기 파일럿, 그러니까 거의 상용화 직전에 이 파일럿으로 가는 이런 충전지는 지금 60메가와트급으로 해서 바나듐 배터리 ESS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메가와트급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이나 유럽은 일단 10메가와트급 이하인데, 지금 주목할 것은 2015년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미국 쪽에서 거의 한 4메가에서 크게는 8메가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정도 되는 그 상당히 그 실험적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나듐 배터리 ESS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갈 때도 이쪽으로 했을 때 상당히 그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을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일단 VIB 배터리를 상용화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데 이제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MIT 출신 그 엔지니어들이 일단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상용화를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은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바나듐 배터리가 여기에 앞으로 리튬황이라든가 전고체 그다음에 이 거기에 이어 가지고선 하나의 3대 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모바일 같은 거는 모바일에는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전기차에는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부피가 좀 크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까. 예. 그래서 그게 부피가 굉장히 큰 게 문제인데 이 부피를 줄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게 전기차에도 충분히 예. 이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뭐 상반기 안에 조만간 서울 도심에 바나듐 배터리를 장착한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기차라고 하는 게 이제 배터리가 리튬이온 그 차에다가 이제 있는 거고 전기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하신 바나듐으로 하면 새로운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기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단지 그거를 이제 ESS로 해가지고서는 돌리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그런 충전소 대신에 네. 이제 바나듐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 그런 충전소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충전소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차량 자동차의 이 충전 방식이 아니라 네. 충전소의 전력원이 바나듐을 돌리는 그런 충전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현재 이걸 가지고서 그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거든요. 스타트업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대기업들하고 현재 계속 그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 그 ESS 내지는 이제 발전 개념이네요. 그럼 충전소는? 사실은 이제 네. 그 충전은 뭐 이 ESS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초대형 배터리라고 그렇죠. 저장 배터리라고 네, 보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전력선으로 인계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한 그 에너지를 인계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네. 있을 뿐입니다. 단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좋은 것이 ESS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네. 이 바나듐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해외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하나 가져온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유럽이나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들을 보면은 이제 유니에너지 테크놀로지나 뭐 스토런 테크놀로지나 애슐런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표들 중에서 여기에 스탠다드 에너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데 중에서는 가장 그 좀 앞서 있는 가장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나듐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전해질이 아직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면은 문제가 됐거든요. 역시 이제 똑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술진들이 오히려 역발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얼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술 혹은 이제 부동의 이 전해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동의 이거를 개발해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른 그 투자 기관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지금 유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바나듐 배터리가 이제 얘기가 되고 상용화되고 뜨게 되면 어떤 기업을 봐야 돼? 이게 이제 궁극적인 관심이거든요. 네. 흥미로운 얘기는 이 바나듐이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매장이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관련 기업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단 그 바나듐 같은 경우는 그 충청도에 지금 많이 묻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전 쪽에서 있는데 그쪽에 이제 호주에서 온 그쪽에 있는 그 벤처들, 정확히 얘기하면 채굴 벤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9개 정도의 광구를 시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단 나온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현재 국내 바나듐의 그 1년 소비량이 8,4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22만 6천 톤 정도, 거의 한 26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지금 매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고 충북의 이제 영동이나 보은 쪽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그 바나듐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대전 쪽만 해도 이미 10조 원 되고 그 이런 충북 쪽에까지 하면 그보다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걸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주로 농가가 많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충돌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잘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바나듐 관련주들이 이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걸 보시면 일단은 그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주로 이제 우리 히토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쪽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이제 바나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에서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이제 이 바나듐 쪽을 이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DST하고 EG가 이제 특히 산화철하고 산화 바나듐을 취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바나듐이 지금도 그 포스코라든가 이런 현대제철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바나듐 강이라고 해서 강철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나듐 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바나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자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다루는데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C 커트렐도 이제 바나듐 추출 장치에 대한 특허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KC 계열 쪽의 회사들도 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이제 이걸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까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이 바나듐 배터리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